안녕하세요. 잔잔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책.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책을 통해 자기 내면을 살피던 작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소설을 하나 완성시킵니다. 지식의 가치를 알았던 그이기에 그것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가졌고 개인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회를 위한 봉사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요제프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입니다. 오늘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요. 어렸을 적 데미안을 시작으로 해서 헤세의 모든 소설들, 에세이들을 가리지 않고 읽어갔습니다. 국어 시간 꼭 읽어야 하는 고전 작품으로 접하게 된 작가님이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진정으로 그 문장의 깊이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태어난 독일 출신의 작가이지만 유명한 인도학 학자였던 외할아버지, 한때 선교사로 인도에서 활동하던 부모님, 그리고 일본 학자였던 사촌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문화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세의 글들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불교 사상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마음에 콕콕 박히는 문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데미안,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등 정말 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 유리알 유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헤세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문학 인생을 총결산하는 걸작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만큼 많은 철학적 사유가 녹아져 있고 배경 또한 23세기, 지금보다 미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헤세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유리알 유이는 서문 유리알 유이의 역사에 대한 일반인을 위한 설명서, 유이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아시다시피 한 역사가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인물의 삶을 써내려가는 전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리알 유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소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어려워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이 해리포터와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술술 읽혔거든요. 그래서 왜 어려워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서문이 문제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리알 유이에 대한 일반인을 위한 설명서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서문을 가장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유이알 유이가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철학, 수학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음악을 음표로 나타낸다면 유리알 유이는 유리알 유이만의 언어로 쓰일 수가 있고 또 여러 작곡가에 의해서 음악이 창작되듯이 유의자에 의해서 유희가 창작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여러 학문과 예술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지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글을 읽어가다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쉽게 하나의 과목처럼 생각하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영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돈 걱정, 직업 걱정, 명예 걱정 할 필요 없이 이미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연구를 하면서 평생을 지낼 수는 있지만, 또 수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는 어린 시절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조용한 아이이긴 했지만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탁월한 재능 덕분에 음악 명인의 눈에 띄면서 영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학교를 졸업하고 발트첼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많은 과목 중에서도 요리할 유의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영재 학교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친구들이 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요제프는 임시청강생인 플리니오 대진요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카스탈리아엔 밖에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플리니오는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사육되는 노래하는 새에 불과하며 진짜 삶과 단절되어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요제프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제프는 표면적으로는 카스탈리엔을 옹호하고 있지만 내면 깊숙이 플리니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유리알 유이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면서 사춘기 시절 카스탈리엔 생활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유이 명인의 명령으로 마리아 펠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파견되면서 다시 한번 현실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난 야코부스 신부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에 대해 깊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카스탈리엔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학문으로 요제프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유이 명인의 죽음으로 요제프는 젊은 나이에 명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젊은 나이이긴 했지만 책임감이 출중했던 요제프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두에게 칭송받는 유이 명인이 되지만, 요제프는 카스텔리엔과 유이알 요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진정한 인간 경험과 삶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결국 카스탈리엔을 떠나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제프는 자신이 쌓은 지식을 자신만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플리니오의 아들 티토의 스승이 되기로 하는데요. 티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티토가 청한 수영 내기에 동참하게 되지만 요제프는 결국 그 호수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제프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낀 티토는 각성을 하게 되고 명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제프의 죽음이 티토의 내적 발전의 추진력이 되었기 때문에 헤세는 이 죽음은 교육자로서 성과를 획득했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찰적인 삶과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해세의 작품은 스토리적인 측면도 좋지만 작품 속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에 녹아있는 여러 철학적인 사유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낭독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사들로부터 아무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대신 요리의 우정을 받아들여 그의 영향 및 공격에 맞서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과제는 그 비판자에 대항해 카스탈리엔을 변호하고 이러한 견해의 대결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요제프가 무엇보다도 카스탈리엔과 수도회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의 원칙을 집약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언제든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서로 친구가 된 이 두 적수의 논쟁은 곧 유명해졌고 그것을 듣기 위해 모두 모여들었다. 대신 요리의 호전적이고 풍자적인 말투는 더욱 세련돼졌으며 표현 방식은 훨씬 더 엄격하면서도 책임 있는 것이 되었으며 비판은 더 객관적이 되었다. 이제까지 플리니오는 이 논쟁에서 우대받는 총아였다. 그는 속세에서 왔고 그곳의 경험과 방식과 공격 수단은 물론 세속의 거침없는 태도도 얼마쯤 지니고 있었다. 그는 또 집에서 어른들과 나누었던 대화로 세상이 카스탈리엔에 대해 어떤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크네이트의 응수로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된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잘 알고 있고 카스탈리엔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카스탈리엔을 집으로 삼고 고향이자 운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큼 카스탈리엔과 그 정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자기는 이곳에서 그저 손님일 뿐 결코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니며 바깥 세계뿐만 아니라 이곳 교육조에도 수백 년에 걸친 경험과 명백한 이치가 있고 여기에도 전통이 일종의 자연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기는 일부밖에 모르며 지금 그 대변자 요제프 크네이트를 통해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점차로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 크네이트는 변호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연구와 명상과 자기 수양의 도움을 받아 변호해야 할 대상을 점점 더 확실하고 깊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의식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창 시절의 마지막 해인 어느 날 요리할 요이의 최상급반 학생들 앞에서 두 사람이 수도사 생활의 이상과 위험에 대해서 장장 2시간에 걸친 논쟁을 하고 난 후 그는 요제프를 산책길로 데리고 나섰고 도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물론 오래전부터 네가 천진하기만 한 요리할 요이자도 이 교육주의 거룩한 성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요제프. 넌 그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말이야. 우리는 각자 이 싸움에서 외부로 노출된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각자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정당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너는 정신을 고도로 함양하는 편에, 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편에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논쟁에서 너는 자연스러운 삶에 들어있는 위험을 탐지하여 그것을 겨누는 법을 배웠어. 네 임무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이라는 게 정신적인 훈련이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렁이 되어버리고 동물적인 것,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나는 또 순전히 정신만을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큰 모험이고 위험이며 결국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는 거고. 그래, 각자 자신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옹호하는 거야. 너는 정신을, 나는 자연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들어.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든다. 네가 나를 진짜로 단순하게 너희 카스탈리안 제도의 적이나 뭐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너희들의 연구니 훈련이니 유인이 하는 것들을 얼마 동안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 근본적으로 그저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 친구여. 만약 네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너희들의 성직에 대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 성직이 때때로 마치 행복 그 자체인 양 나를 사로잡고 유혹한다는 것을 내게 고백하겠어. 이 장면은 건전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여야당의 대립,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의 해결 방법은 건강한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역시 의견과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요제프와 플리니오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일방적인 의견 던지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대화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서로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거고, 또 자신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우기보다는 그 주장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을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옳은 것도 있고 상대방이 옳은 것도 있겠죠. 꼭 승자팀, 패배팀을 나눌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을 잘 융합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자세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갓 회사에 들어갔을 때 했던 프로젝트가 본사에서 내린 업무 시스템을 한국 지사에 녹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헤드쿼터의 오더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지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업무가 돌아가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갓 20살 중반인 애가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것저것 막 해 달라고 하니깐 그분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서로가 지치는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다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협의점을 최대한 조율을 해서 결국에는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어 그해 저는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 사람을 대하는 방법, 효율적이고 건강한 대화가 어떤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요제프처럼 플리니오처럼 한번 건강한 대화를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은 좀처럼 잊기 힘든 음악 명인의 방문이 마침 요제프가 자신의 사명에 지치고 녹초가 되어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명인은 청년의 말 몇 마디에서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는 그의 지나치게 긴장한 모습이나 불안정한 눈빛, 어딘지 산만한 태도에서 그것을 읽어냈다. 명희는 시험 삼아 몇 마디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청년의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태도와 거북함에 부딪히자 질문을 그만두고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고 조금만 음악적 발견을 하나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요제프를 연습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요제프에게 클라비 코드를 하나 가져오게 해서 음정을 맞춘 다음 청년이 드디어 어느 정도 자신의 고민을 잊고 끌려들면서 긴장을 풀고 감사해하며 그의 말과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까지 소나타 형식의 성립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인적인 특강을 했다. 요제프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여긴 준비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 음악 명의는 끈기 있게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이 갖추어지자 그는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리의 소나타 한 곡을 연주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면서 말했다. 오래전 이 소나타에 아주 푹 빠져버린 일이 있었지. 내가 아직 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 후 다시 음악 명인으로 부름을 받기 전 자유롭게 연구를 몰두하던 시절의 일이야. 그 당시 나는 소나타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다시 정리해 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이 모든 음악적, 역사적 연구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게 한가한 사람들의 공허한 유의거나 혹은 진정하고 생생한 삶에 겉만 번지르르한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대용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닥쳐왔네. 간단히 말해 온갖 연구라든가 정신적인 노력, 도대체 정신이라는 것 전체가 의심스러워지고 가치 없이 느껴지는 위기의 한때를 겪게 된 거야. 물론 규정대로 내게도 연구를 위한 조언자가 있었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고 또 내 의무이기도 했을 거야. 그러나 일이란 게 그렇다네, 요제프. 어려움에 빠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올바른 전환이 가장 필요할 때일수록 사람들은 정상적인 길로 돌아가 제대로 된 수정을 받는 것에 지독한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야. 또 친구들에게 속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네. 그런데 이웃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지. 나는 그 사람을 그저 먼발치로 보고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요가 수행자라는 별명을 가진 산스크리트 학자였어. 내 상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무렵 나는 그의 어딘지 고독하고 특이한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심 경탄하고 있었기에 그 남자를 찾아갔지.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상태를 지나왔는지 말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백하기 시작했네. 그는 지나치게 꼼꼼하다 싶을 정도로 내 신상과 가브리엘리의 소나타 연구에 대해 낱낱이 캐물었지.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간이나 책을 읽는지, 연주는 얼마나 하며 언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지 물었어. 나는 그에게 전부 털어놓았지. 아니, 털어놓았기보다는 사실 그에게 매달린 것은 나니깐 꾹 참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답하기가 몹시 부끄러웠네. 질문은 점점 더 가차없이 세세히 파고들었고 최근 수주일, 수개월 동안의 내 정신적, 도덕적 생활이 샅샅이 분석되었지. 그런 다음 그는, 그 요가 수행자는 갑자기 말을 끊고 침묵해 버렸네. 나는 영문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잘못이 어디 있는지 그래도 모르겠나? 하는 것이었어. 정말 나는 알 수가 없었네. 그러자 그는 내게 물었던 모든 것을 놀랄 만큼 정확히 되짚어가면서 피로와 불쾌감, 정신적 침체의 첫 징후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지. 그리고는 이런 증세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계획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자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잃어버린 스스로에 대한 제어 능력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되찾아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네. 내가 아마 규칙적인 명상 연습을 멋대로 그만두어 버렸을 테고 처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적어도 바로 그 소홀함에 상기해내어 고쳤어야 했던 것이라고 그가 지적해 주었지. 전적으로 그의 말이 옳았어.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명상을 게을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가한 때가 없고 언제나 마음이 불안했으며 산만해 있거나 연구에 빠져 흥분해 있었던 게야. 저는 유이알 유이의 작품 속에서 요제프도 요제프지만 음악 명인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악 명인은 요제프가 어린 시절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요제프가 현실 세계와 카스탈리엔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요제프에게 부모님이자 멘토 같은 분인 음악 명의는 한 번도 요제프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끈기 있는 기다림으로 요제프가 직접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충고를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듣는 그 충고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약간의 꼰대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끈기 있는 어른이 되려면 정말 많은 참을성과 내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 명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어른, 선생님,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보내는 유이 명인의 글. 여러모로 고심한 끝에 유이 명인인 저는 엄숙한 해명서 형식을 취하는 대신 이렇게 개별적이고 사적인 글로 당국에 특별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제가 과연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무 자체,
제가 돌보아야 하는 유리알 유이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된 이상 바로 이 위험이 저를 현재 있는 곳에서 급히 다른 곳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점을 당국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로 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다락방에서 아주 정치한 학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직무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거나 차라리 위에서 목록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따지기보다 뛰어내려가 집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카스탈리엔이라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 어느 방에 앉아 지극히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를 다루며 요리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코끝으로 아래층 어딘가에 불이 났고 우리 건물 전체가 위험에 처해 지금은 음악을 분석하거나 유의 규칙을 세분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연기가 솟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 흠이나 위험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화 시에 우리 존재를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과 이성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국가의 형편이라던가 국민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빵을 먹고 우리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우리의 학교와 기록소를 세웁니다. 하지만 국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줄 마음이 없어지거나 빈곤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없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생활과 연구도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국가가 카스탈리엔과 우리의 문화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사치로 보거나 심지어 지금까지처럼 호의를 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신 기생충이나 해충으로, 아니 이단자요 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일 것입니다. 제가 유리알 유이의 명인이라고 해도 우리 유이의 종말을 막거나 유예시키는 것이 저의 또는 우리의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역사가 되고 지상의 한 현상이 되는 즉시 무상한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슬픔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 사태를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유리알 요이가 사라지면 카스탈리엔과 세상은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 세상은 그 손실을 당장은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에서는 아직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알 요이 없는 카스탈리엔은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카스탈리엔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이 명인이 없더라도 교육청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이 명인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거의 잊고 있었지만 원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말로써 지칭하는 전문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이 명인, 즉 마기스터 루디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란 뜻이었습니다. 카스탈리엔이 위기에 빠질수록 또 그 값진 보물들이 낡아서 부스러질수록 이러한 선생님, 훌륭하고 용감한 학교 선생님은 그만큼 더 국가에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학교 선생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셈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전해주고 진리의 충성과 정신의 순종, 말한 바의 실천에 있어 모범이 되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우리 영재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의 세속학교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농부, 직공과 군인, 정치가나 장교나 지배자들도 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가르칠 여지가 있는 한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받고 교화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정신생활의 기초는 연구실이나 유의할 요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속의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국가에 교사와 교육자를 제공해 왔으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바깥 세상의 학교에서 재능 있는 영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 카스탈리엔이 유지되도록 도우리라는 데 더 이상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세속에 있는 학교에 겸손하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의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예로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해세의 생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해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 굉장하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인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기만의 고집 비슷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해세는 끊임없이 검열하는 자세가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나온 여러 사유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걱정과 불안을 다독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특히 어느 한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화로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하자,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실행해 가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어떤 계기에 불씨를 지펴주는 건 어떤 사회적인 운동보다는 옆 사람의 행동, 한 권의 책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또 셋 이상이 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인 만큼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헤세의 작품들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각 나이대마다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안 보이던 장면들이 더 눈에 띄기도 하고요. 왠지 오늘 밤은 해새 버프를 받아서 조금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